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강의의 연장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가지는 거시경제 함의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함의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는 6개국과 29개 OECD 회원국 평균의 가계자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0%, 호주와 OECD 평균보다 3%, 미국보다 무려 32%가 높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의 하나인 아일랜드와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이태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높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산 구성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미국을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주택시장의 붐버스트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은 다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북유럽의 금융위기가 그렇습니다. 한편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은 예외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보다 높은데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융자산을 비교하면 미 국민 1인당 GDP가 우리의 2배임에도 1인당 금융자산은 5배 이상입니다. 금융자산이 누적된 저축의 결과물이고 나아가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자본의 지분인 것을 생각하면 생산량보다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 10%가 금융자산의 6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20% 소유와 비교하면 금융자산이 최상층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위 1%가 30.8%, 그 가운데서도 최상위 0.1%가 13.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1%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유형의 자산 구성, 즉 부동산 편중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2인 공조, 빚으로 지은 집은 미국인들이 소득이 낮을수록 자산 대비 빚의 비중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외 자산을 소유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같은 연구자들은 부자들의 저축 과잉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에서 상위 1%가 하위 90%와 미 정부 빚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40년에 걸쳐 크게 증가한 미 정부와 가계빚 증가분의 절반은 전 세계가, 나머지 절반은 상위 1%가 조달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발표된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위표는 순자산이 은퇴 시점에 최대가 되는 자산과 부채의 보유 패턴은 생애 주기 가설과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빚을 진 가구가 줄어들고 부채액과 자산 대비 부채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계빚은 지출과 소득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저축의 수단으로서 주택 투자에 따른 투자와 소득 흐름의 불일치에서 비롯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이 확인해 줍니다. 다음, 아래 표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빚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빚도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5분의 1을 제외하면 미국과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 비율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의 상위 1% 또는 10%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미국의 슈퍼리치를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워 그렇습니다. 한편 연령별 통계와 소득 분위별 통계 모두 자산 대비 부채가 전년보다 높아졌고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는 감소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집값 하락으로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가 감소한 추세는 고금리에 대응해 저축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부채 상환도 일부 요인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어난 저축은 곧 줄어든 소비 지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은 지난 3년간 분기별 GDP 성장과 성장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성장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시작된 2022년 4분기부터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연간 성장 기여도의 경우 2022년 1.4%에서 2023년 0.6%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 위축은 빚이 과다한 가운데 집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 연구진은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 소비는 가계 빚이 많을 때 4배 이상 감소하며 이와 같은 가계부채와 소비 위축 사이의 관계는 금융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17년 발간한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는 금융발전에 따라 활성화된 가계부채는 GDP 성장을 촉진하나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그 효과는 약화되며 결국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36에서 70%를 초과시 정의 성장 효과는 줄어드는 대신 채무 상환 압력에 따른 부의 성장 효과가 강화되어 부채 오버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0년 1분기 50%에 근접한 이후 2020년 3분기 100%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2002년 56%를 정점으로 10년 전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계빚은 2002년 신용 사드 사태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현안으로 부상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빚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40% 이상이 가계 부문에 공급되며 가계대출의 70%, 전체 예금기관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회사가 소구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빚의 위험이 소비 지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처럼 집값이 하락해 상환해야 할 빚이 더 많을 때 담보로 잡힌 집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떠넘기려고 하는 동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도 빚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주택시장의 침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무라 연구소의 리차드 쿠 박사는 1930년대 어빙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을 확장해 대차 대조표 불황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자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경제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일어나 경제 주체가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때 침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쿠 박사는 일본의 장기 불황과 대공황을 대차 대조표 불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 불황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통상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도 경제부채는 번 돈을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굿뉴스는 우리 경제의 대차 대조표 불황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배드뉴스는 앞으로 금리가 내릴 때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